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곤두박질 치면서 장중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때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더해 유럽연합에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말이었던 12월도 비상계엄의 여파로 11월보다 소비가 더 악화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관련된 소송 2심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상고심 가능성에 더해 각종 행정소송 등도 남아있어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부터 우리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내 정치적 혼란에 더해서 설마 했던 미국발 관세 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 변수가 터진 해외 상황과 시들어가는 국내 경제까지 오늘 뉴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변수의 직격탄을 맞은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곤두박질 친 코스피는 장중 한때 3% 넘게 빠지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코스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2,449.29로 전거래일보다 2.71% 떨어졌습니다. 개인이 1조 1,400억 원 넘게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8,600억 원, 기관이 3,700억 원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위주에서 타격이 큽니다. 중국의 저가 인공지능인 딥시크 쇼크에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졌고 SK하이닉스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 소식에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역시 각각 2%,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7% 가까이 빠진 701.39로 700선에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역시 93,000달러로 10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식보다도 더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환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환율도 오후 2시 5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13원 70전 오른 1,467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장중에는 1,472원을 찍으면서 1,500억 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개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전거래일보다 1.17% 오른 109.63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달러화 강세에 따라 아시아 증시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89% 하락한 38,429.52에 거래되고 있고 홍콩 항생 지수는 1.06% 하락된 채 장을 마쳤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본격적으로 대내외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사실상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행정명령은 당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예고됐습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가 미국의 움직임과 그 반응들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4일 0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중국산에는 10%의 보편 관세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We will really have to do that because we have very big deficits with those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부과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타깃이 국가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155조 6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술과 과일부터 의류, 신발 등 일상용품까지 광범위한 미국산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We won't relent until tariffs are removed and, of course, everything is on the table. 멕시코 역시 보복 관세 품목 발표를 예고했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면서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 제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세 관련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해 막판 협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가 일시적 조치가 될 수 있고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직전 타협의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처럼 퇴로 없는 관세 전쟁에 우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당장 캐나다와 멕시코를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우리 대표 기업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생산 물량 조정뿐 아니라 생산지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일부 물량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TV와 냉장고 생산 기지를 운영하는 LG전자도 일부 물량을 미국 테네시주 공장으로 옮기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는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물량의 일부를 캐나다로 돌릴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생산지인 캐나다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캐나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합작 공장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조만간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영향이 나타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해당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대한상인 회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 영향과 관련국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워싱턴 DC 현지에 신속 대응팀도 파견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이 카드 대란이 있던 2003년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장기화된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더해서 연말에 찬물을 끼얹은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보윤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들 지갑을 꽉 닫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소매 판매액은 2.2% 줄며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감소폭도 신용카드 대란이 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데다 3년 연속 쪼그라든 것도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모두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2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0.6% 감소하며 넉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통상 소비가 느는 연말이지만 11월보다 악화하며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더욱 얼어붙은 소비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전산업 생산은 1.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논의 가능성을 열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가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는데요. 여당 측이 전날 이 대표를 향해 국정협의체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메시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먼저 추경의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인데요. 추경이 편성될 경우 규모는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렇게 수출은 관세 폭탄을 맞고 내수까지 부진에 빠지다 보니 이미 2년째 펑크를 낸 나라 곳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초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세입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
당초 정부가 올해는 세수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82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와 민간 소비 증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40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 혼란이 길어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눈높이를 낮춘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춘 1.8%로 제시했는데요. 1%대 성장률은 2023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더 낮은 1.6%에서 1.7% 성장률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에 민간 소비까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기업 성장이 둔화되고 실적이 꺾이면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6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18.5% 밑도는 수준입니다. 소비 심리도 연말연시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고요. 부동산 경기 위축에 양도소득세 수입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달 세수 실적을 보고 대응할 방침인데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세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소위 우클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딥시크 쇼크 등 대외적인 변수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노동 착취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기를 원천적으로 막든지 제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장날라에 담그지 마라고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 착취로 왜곡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공정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1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면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뒤처진 기술로 비즈니스 기회를 다시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연구개발직에서도 재량근무 제도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회사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 연장 근로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고강도 업무에 지친 연구진들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공들여 키워온 연구진들이 국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촉진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시겠습니까? 대체하기 어려운 기존 인력들을 리테인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시간 예외 적용 외에도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회 통과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리스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혐의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요.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를 시작했고 조금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도 1년 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지난 2020년 9월에 기소됐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또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 때문인데요. 1심 재판부는 양사 간 합병이 이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1심과 달리 중간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했잖아요. 그런데도 2심 결론은 일단 동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심을 앞두고 지난해 8월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새로운 변수로 꼽혔습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고, 이는 이 회장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완전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된 결과인데요. 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관련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고 또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8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로 10년 가까이 지속돼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각종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0일로 결정됐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형준입니다. 네, 헌재가 연기를 선택한 배경이 뭡니까? 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선고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이는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권한쟁의의 심판의 변론은 오늘 10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헌재 측은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집행력이 없다는 거지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 촉구 신청 의견서를 냈죠.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개인적 친분과 과거 행적 등을 이유로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의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거라며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어서 저희 SBS 비즈가 단독 취재한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액 수표를 인출할 때 문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한 번의 인출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고령자 대상 금융범죄를 의식한 행보로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이런 검토의 이유가 뭡니까?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고령층이 본인 계좌에서 고액을 출금한 뒤 이를 범죄 조직에 직접 전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억 원 단위로 수표를 발급받아 범죄 일당에게 건네도록 지시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고액을 한 번에 인출할 경우 강화된 문진을 필수로 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출금 절차에 제한을 두는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무관하더라도 고령층의 현금 인출이 번거로워질 수 있는 건데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몇 살 이상이어야 고령층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요 금융사들은 자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준칙을 통해 만 6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적정 고령 연령을 정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례별 유형과 통계 분석을 거칠 예정입니다. 네, 국무조정실 주도의 보이스피싱 대응 TF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2021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하는 연초회의가 지난해 2월 7일과 재작년 2월 1일에 각각 열렸었는데 올해는 전국 여파에 아직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미리 준비해뒀다 3월 초로 예정된 국조실 회의가 확정되면 올 상반기 내에 개선과 홍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롯데의 쇼핑 계열사들이 잇따라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쇼핑 부문의 수익성 확보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번엔 어떤 혜택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네, 롯데쇼핑이 유료 멤버십인 롯데오너스 고객들에게 제공해온 롯데마트 관련 혜택을 다음 달부터 모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오너스는 매월 2,900원을 낸 고객들에게 롯데 계열 이커머스와 백화점, 마트, 홈쇼핑, 하이마트까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로 롯데마트에 대해선 무료 배송권과 추가 적립,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멤버십 재편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롯데마트의 식품 전문 앱 리뉴얼이 마무리되면 혜택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다른 롯데 계열사죠. 세븐일레븐도 고객 서비스를 변경했다고요. 네, 세븐일레븐은 마감 시간 할인과 자체 배달, 홈배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성비 높았던 도시락과 커피, 와인 등의 구독 서비스도 이달 들어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시스템 개편을 위한 한시적 중단이라며 배달의 경우 외부 배달 앱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계열사들의 잇따른 소비자 정책 변경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온과 세븐일레븐 모두 지난해 적자를 내며 희망퇴직을 진행했는데요.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자산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홍콩 ELS의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은행권은 자율배상으로 한숨 돌렸지만 움직임이 더뎠던 증권사들은 지난해 관련 민원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지난해 증권사 민원이 일단 전체적으로도 급증했죠.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증권사의 민원 건수는 총 1,686건입니다. 1년 전 민원 건수인 639건보다 2배 넘게 훌쩍 늘었는데요. 10대 증권사 중 1위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실세 미흡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이곳의 민원 건수는 총 715건으로 전체의 42%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미래, KB, 신한, NH, 삼성, 하나 등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네, 민원이 늘어난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대부분 주식이나 펀드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715건 중 20건을 제외한 695건이 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었는데요. 앞서 홍콩 ELS 판매 실태를 점검한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에서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가 드러나기도 했죠. 지난해 민원 통계에 따르면 1, 2분기는 이런 홍콩 ELS 사태가 반영돼 사생결합 증권 중심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어 4분기에는 펀드 관련 민원이 187건으로 급증했는데요. 해외 부동산 펀드의 투자 손실 사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민원, 단순질이나 책임 소재가 아직 판단되지 않은 소송 등은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에 접수된 건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대웅제약의 스마트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가 국산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최초로 원격 심박 기술에 의한 감시, 보험 수가를 획득했습니다. 싱크는 수집된 생체 정보를 AI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분석하고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관리와 의료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산화를 만들면서 경제적으로 병원에 제공하면서 어떤 접근성이 조금 더 쉬워졌고요. 준종합병원에서도 우리도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서 환자 관리를 조금은 더 고도화시키자라는 그런 좀 취지로 심전도 모니터링의 국내 시장 규모는 6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웅제약은 내년까지 3,000개 병상에 싱크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공기질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전인 지금 공기질 무난한 상태고요. 오류 이동과 수궁동, 항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절기상 입춘이지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2도, 춘천의 낮 기온도 영하 3도로 전국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당분간 잦은 눈이 내리겠고 많은 양의 적설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기질은 깨끗하겠는데요. WH와 환경부 기준으로 모두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공기 순환은 대체로 원활하겠지만 목요일 중서부 지역은 공기질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